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들 주제는 바로 인간 오판의 심리학입니다. 살다 보면 가끔씩 아니 내가 왜 그때 그런 결정을 내렸지? 라거나 왜 그런 생각을 했지? 싶을 때 다들 있으시잖아요. 네, 있죠. 정말 왜 그런 걸까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바로 그 찰리 먼거. 오렌 버핏의 오랜 파트너로 유명한 분이죠. 이분이 인간이 어떻게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또 어떨 때는 왜 그렇게 비합리적으로 구는지에 대한 통찰을 모아놓은 글입니다. 아, 그 유명한 글이군요. 여러 강연 내용을 바탕으로 2005년에 다시 정리하고 확장한 버전이죠. 맞습니다. 이 글에서 먼거는요. 인간이 잘못된 판단, 그러니까 실수를 저지르는 25가지의 표준적인 원인을 제시해요. 뭐랄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오류 지도를 딱 그려주는 느낌이랄까요? 네, 그렇죠. 오늘 저희는 이 흥미로운 지도 속에서 가장 중요한 통찰들, 그리고 좀 놀라운 사실들을 함께 찾아볼 겁니다. 그리고 이게 여러분의 일상이나 의사결정에 어떤 실질적인 의미를 줄 수 있을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오늘 분석에서 중요한 건 단순히 먼거가 말한 25가지 심리적 경향을 그냥 나열하는 거 아니라는 점이에요. 물론 그 하나하나도 흥미롭지만 더 중요한 건 이것들이 실제로 우리 생각이나 행동에 어떻게 또 얼마나 깊이 영향을 주는지 이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각각의 영향력뿐만 아니라 그렇죠. 특히 여러 경향이 막 동시에 한 방향으로 작용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먼거가 롤라팔루자 효과라고 불렀는데 그 파급력이 진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점을 좀 주목해서 봐야 해요. 롤라팔루자, 재미있는 이름이네요. 하긴 먼거 자신도 이 글 쓰는 게 좀 부담스러웠다고 솔직하게 털어놓더라고요. 자기는 심리학 전문가가 아닌데 전문가들한테 비판받을 수도 있고 또 내용이 워낙 방대하니까 지루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걱정을 했다는 거죠. 네, 그런 언급이 있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식을 꼭 나눠야 한다는 어떤 강한 동기, 사명감 그런 것 때문에 결국 완성했다고 해요. 뭐 디오게네스나 벤저민 프랭클린 같은 선현들의 지혜를 잇는다는 느낌으로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항상 뒤집어 생각하라. invert, always invert. 이 원칙하고 여러 학문 분야의 경계를 막 넘나들면서 통찰을 얻었다는 부분이었어요. 바로 그겁니다. 그 접근 방식이 먼거 통찰의 진짜 핵심 중 하나예요. 어떤 특정 학문 분야의 틀, 거기에만 갇혀 있지 않고 현실의 복잡한 문제를 여러 다른 렌즈로 보려고 했다는 거죠. 다각적으로 본다는 거군요. 네. 그는 잘못된 판단, 그러니까 실패 사례들을 일부러 막 수집하고 그 근본 원인을 파고들었어요. 그러면서 역설적으로 좋은 판단에 이르는 길을 찾으려고 한 거죠. 실패를 피하는 방법을 아는 게 곧 성공으로 가는 길이다. 뭐 이런 식인 거죠. 실패에서 배운다. 그렇죠. 현실 문제가 교과서처럼 딱 떨어지게 특정 학문 영역 안에만 있지는 않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접근법입니다. 인간 두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하려고 개미 같은 사회성 곤충이랑 비교한 것도 되게 재밌었어요. 개미들이 막 복잡하게 협업하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몇 가지 단순한 유전적 알고리즘 때문인 것처럼 네네. 우리 인간 뇌도 이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려면 어쩔 수 없이 지나치게 단순화된 정신적 지름길을 쓴다는 거죠. 이걸 심리학 용어로는 휴리스틱이라고 부르죠. 다는 거죠. 그 지름길이 때론 함정이 되는 거군요. 그렇죠. 먼거가 지적한 경향 중에 대조 5인 반응 경향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신경계는요, 절대적인 값보다는 상대적인 차이, 즉 대비에 훨씬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진화했어요. 대비요? 네. 예를 들어 마술사가 거대한 자유의 여신상을 관객 눈앞에서 사라지게 만들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은 아주 조금씩 돌리는데 관객은 그 변화를 못 느끼고 주변 환경과의 대비에만 집중했기 때문이거든요. 아하. 또 다른 예로는 한 손은 뜨거운 물에 다른 손은 차가운 물에 담갔다가 동시에 미지근한 물에 넣으면 양손이 느끼는 온도가 확 다르잖아요? 네네, 그렇죠. 같은 원리예요.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이런 단순한 감각 착각의 원리가 우리의 훨씬 복잡한 인지 과정에도 비슷하게 작용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의 가치를 평가하거나 사람을 판단할 때도요. 와, 듣고 보니 진짜 일상적인 함정이네요. 그럼 이제 먼거가 말한 25가지 경향 중에서 우리 삶에 특히 좀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것들 몇 가지를 더 깊이 들어가 보죠. 시간상 한 4-5개 정도 집중해 보면 좋겠네요. 첫 번째는 보상과 처벌의 초반응 경향입니다. 인센티브의 힘.
이게 얼마나 강력한지 알면서도 참 쉽게 간과하는 것 같아요. 정말 그렇죠. 강력하죠. 멍거가 든 페덱스 사례가 아주 딱 와닿더라고요. 야간 근무자들이 화물 분류를 빨리 안 끝내는 문제가 있었는데 아, 그 사례 유명하죠. 꿨더니 업무 효율이 막 극적으로 올랐다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인센티브 구조를 바꾼 거죠. 제록스 사례는 더 놀랍던데요. 판매 수수료 구조를 잘못 만들었더니 영업사원들이 고객한테 더 좋은 신형 복사기 대신에 자기한테 수수료가 더 많이 떨어지는 구형 저가 모델을 은근슬쩍 팔도록 유도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회사가 자기 발등 찍는 시스템을 만든 셈이죠. 그러니까요. 이게 바로 멍거가 말하는 인센티브로 인한 편견, 인센티브 코즈드 바이어스의 아주 대표적인 예입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사람들이 의식적으로 나쁜 마음을 먹지 않더라도 심지어 스스로는 나는 되게 객관적이고 윤리적이야 라고 믿으면서도 결국에는 자기한테 돌아올 보상, 그게 돈이든 평판이든 뭐든 간에요. 그걸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게 된다는 겁니다. 거의 무의식적으로요. 아,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된다는 거군요. 네. 그래서 불필요한 수술을 환자를 위한 최선이라고 스스로 합리화하는 의사나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이건 추가 분석이 필요합니다 라고 결론 내리는 컨설턴트, 이런 모습에서 그런 편견의 그림자를 볼 수 있다는 거죠. 벤 플랭클린이 왜 이해관계에 호소하라, 이성이 아니라고 했는지 딱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러네요. 혹시 지금 당신이 내리는 결정이나 가지고 있는 관점 뒤에는 어떤 인센티브가 숨어 있을까요? 어쩌면 당신 자신도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의 말이죠. 한번 좀 진지하게 스스로에게 물어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중요한 질문이죠. 다만 멍거는 여기서 BF 스키너 예를 들면서 한 가지 경고도 해요. 스키너는 보상의 힘을 너무 절대시해서 거의 모든 인간 행동을 인센티브 하나로만 설명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 부분도 있었죠. 이건 마치 손에 망치를 든 사람에게는 세상 모든 문제가 못으로만 보이는 그런 오류라고 지적합니다. 인센티브가 강력한 동기인 건 맞지만 그렇다고 인간 행동의 모든 걸 설명해 주진 않는다. 이런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하다는 거죠. 맞습니다. 균형이 중요하죠. 이런 보상이나 처벌의 힘만큼이나 우리를 또 강하게 묶어두는 게 있는데요. 바로 변화를 엄청나게 꺼리는 우리의 본성입니다. 멍거는 이걸 불일치 회피 경향이라고 불렀어요. 네, 불일치 회피. 우리 뇌는 기본적으로 일관성을 지키려는 성향이 너무 강해서 한번 만들어진 습관이나 신념, 심지어는 자기 정체성까지도 바꾸는 걸 정말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마치 그 크리스마스 캐럴에 나오는 말리 유령이 나는 살면서 스스로 만든 사슬에 묶여있다고 한탄하는 것처럼요. 그 비유 좋네요. 네, 습관을 하는 사슬은 처음에는 너무 가늘어서 거의 느껴지지도 않다가 나중에는 끊어내기엔 너무 강해진 뒤에야 비로소 그 존재를 깨닫게 된다고 하죠. 네, 맞아요. 그리고 이 경향이 우리가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에도 아주 큰 영향을 줘요. 흔히 말하는 확증 편향, confirmation bias가 바로 그 대표적인 예인데요. 확증 편향이요. 네. 일단 어떤 생각이나 결론을 딱 한 번 내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그 결론을 뒷받침하는 정보만 찾고 받아들여요. 반면에 그것과 좀 모순되거나 반대되는 정보는 애써 무시하거나 어떻게든 합리화해버리는 경향이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네요? 그렇죠. 찰스 다윈이 왜 위대한 과학자로 평가받냐면 바로 이 강력한 심리적 경향에 맞서 싸우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했다는 점 때문이기도 해요. 그냥 자기 가설에 좀 불리한 증거가 발견되면 오히려 그걸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즉시 그리고 다른 어떤 증거보다도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검토했다고 합니다. 와, 정말 대단한 정신력이네요. 네, 보통 사람들은 그러기 힘들죠. 정말 대단한 정신적 규율입니다. 당신이 오랫동안 굳게 믿어온 어떤 신념이나 생각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마지막으로 그 믿음의 정면으로 반대되는 증거를 일부러 찾아보거나 진지하게 생각해 보신 적이 언제인가요? 아마 쉽지 않으실 겁니다. 이 불일치 회피 경향은 때로는 좀 교묘하게 이용되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벤 프랭클린은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한테 일부러 아주 작은 호의, 예를 들면 희귀한 책 좀 빌려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하죠. 그 유명한 일화요? 네. 그렇게 해서 그 사람 태도를 긍정적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일단 호의를 베풀고 나면 그 사람을 계속 싫어하는 건 자기 행동이랑 일치하지 않으니까 태도를 바꾸게 된다는 원리죠. 오, 심리적인 트릭이네요. 그렇죠. 한국전쟁 때 중공군이 미군 포로들을 신문할 때도 이 원리를 썼다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아주 사소하고 별거 아닌 반미적이지 않은 진술부터 시작해서 점차 수위를 높여가면서 포로들의 생각 자체를 서서히 변화시켰다는 거죠. 아, 무서운 이야기네요. 자, 세 번째로 살펴볼 경향은 사회적 증거 경향입니다. 이건 정말 거의 본능 같아요. 네, 그렇죠. 군중 심리.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는지를 보고 그냥 그대로 따라가려는 자동적인 경향이죠. 예를 들어 낯선 도시에 가서 축구 경기장을 찾아가야 하는데 길을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유니폼 입은 사람들 많이 가는 쪽으로 따라가는 게 제일 쉽잖아요. 네, 비유가 딱 맞네요. 근데 멍거가 특히 경고하는 건 이 다수를 따르는 본능이 단순히 편리함을 넘어서 우리의 판단 자체를 마비시키는 수준까지 갈 수 있다는 점이에요. 판단 마비요? 네. 그 유명한 애쉬의 동조 실험 있잖아요. 그걸 보면 사람들이 정답이 명백히 보이는 상황에서도 주변 사람들이 다 틀린 답을 말하면 자기도 그냥 따라서 틀린 답을 선택하는 경향을 보였어요. 아, 알면서도요? 네. 심지어 아무 이유 없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다른 사람들이 벽을 보고 서 있으면 자기도 어색함을 무릅쓰고 따라서 벽 보고 서는 행동을 보이기도 하고요. 하하, 참. 특히 우리가 좀 당혹스럽거나 스트레스 받는 상황일수록 이 경향은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1964년 뉴욕에서 있었던 그 키티 제노비스 사건이 정말 비극적인 사례죠. 아, 그 방관자 효과 말씀이시죠. 네, 여러 명이 목격했는데도 여성이 살해당하는 동안 아무도 경찰에 신고하거나 돕지 않았어요. 그 이유 중 하나로 다른 사람들도 가만히 있는 걸 보니 심각한 상황 아닌가 보다. 또는 분명 다른 누군가가 신고했겠지. 이런 잘못된 사회적 증거, 즉 방관자 효과가 작용했을 거라고 분석되거든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기업 세계에서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멍거는 지적하더라고요. 한 석유회사가 제대로 분석도 안 하고 덜컥 광산을 인수하니까 다른 경쟁 석유회사들도 쟤네가 저러는데 뭔가 이유가 있겠지 하면서 너도 나도 따라서 광산을 사들이는 유행이 번졌다는 사례를 들려줘요. 네, 결과는 뻔했죠. 그렇죠. 결과는 당연히 큰 손실이었고요. 당신의 경험 속에서는 어떠셨나요? 군중을 따랐던 것이 현명한 선택이었던 때는 언제였고 반대로 좀 어리석은 결정으로 이어진 때는 언제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회적 증거라는 게 참 양날의 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항상 의식해야죠. 네 번째 경향은 박탈 초반행 경향입니다. 이건 아마 많은 분들이 바로 공감하실 거예요. 똑같은 10만 원이라도 새로 얻었을 때의 기쁨보다 원래 있던 10만 원을 잃었을 때 느끼는 고통이나 상실감이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아, 네. 손실 회피. 정말 그렇죠. 심리학에서는 이걸 손실 회피, 로스 어버전 성향이라고 부르는데 멍거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요. 거의 손에 넣을 뻔했던 이익을 놓쳤을 때 느끼는 그 아쉬움이나 상실감 역시 이미 가진 걸 실제로 빼앗겼을 때만큼이나 강렬하고 또 비합리적인 행동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아, 거의 가질 뻔했는데 하는 그 느낌이요? 네, 바로 그거요. 심지어 자기 집에 아주 온순한 개조차도 입에 물고 있는 먹이를 뺏으려고 할 때만큼은 사납게 굴었다는 개인적인 경험을 예로 들기도 하죠. 하하, 재밌네요. 바로 이 경향 때문에 우리가 종종 경제적으로 비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곤 해요. 예를 들어 공개 경매장에서 처음 생각했던 예산을 훌쩍 넘겨서까지 막 경쟁적으로 호가를 올리는 경우 있잖아요. 네, 있죠. 그건 물건 자체의 가치보다는 저 경쟁자한테 이걸 빼앗기기 싫다는 그 박탈감에 대한 두려움, 이게 더 크게 작용하는 겁니다. 이기고 싶은 마음이군요. 그렇죠. 또 이미 많은 돈과 노력을 투자했지만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사업이나 프로젝트에서 손을 못 대고 계속 자원을 쏟아붓는 매몰 비용 오류, 선코스트 벌레시도 이 경향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어요. 본전 생각. 네, 이미 투입한 것을 잃어버린 것으로 만들고 싶지 않다는 생각 때문에 더 큰 손실을 향해 그냥 걸어가는 거죠. 흥미롭게도 멍거 자신도 이 경향 때문에 큰 실수를 했다고 고백하는데요. 멍거도요? 네, 벨리즈 오일이라는 회사의 주식을 추가로 살 아주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그 주식을 사려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다른 자산을 팔아야 했대요. 근데 그 상실감을 견디지 못해서 결국 매수를 못했고 그 때문에 현재 가치로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엄청난 이익을 놓쳤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습니다. 와, 먼 거 같은 대가도 그런 실수를 하는군요. 워렌 버핏이 아예 공개 경매 같은 그런 경쟁적인 상황에는 잘 참여 안 하려고 하는 것도 바로 이런 강력한 심리적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는 현명한 자기관리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아주 현명한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개념은 롤라팔루자 경향입니다. 네, 아까 나왔던 그 이름이요. 네, 이건 멍거가 직접 만들어낸 용어인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한 여러 가지 심리적 경향들이 있잖아요. 이게 개별적으로 작용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동시에 한 방향으로 힘을 합쳐서 작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효과가 단순히 더해지는 걸 넘어서 막 기하급수적으로 증폭돼서 극단적인, 때로는 정말 끔찍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현상을 말합니다. 아, 여러 개가 합쳐져서 폭발하는 거군요. 그렇죠. 일종의 심리적 편향들의 칵테일 효과나 시너지 효과라고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볼까요? 네, 스탠리 밀그램의 그 유명한 전기 충격 실험 있잖아요. 평범한 대학생들이 흰 가운 입은 권위자가 시키니까 다른 사람한테 치명적인 수준까지 전기 충격을 가하는 행동을 보였죠. 네, 충격적인 실험이었죠. 이게 단순히 권위 복종 경향 하나만으로는 충분히 설명하기 어려워요. 먼거는 여기에 불확실한 상황에서 남들 따라하는 사회적 증거 경향, 일단 시작한 행동을 계속 유지하려는 불일치 회피 경향, 실험을 그만두면 참가비를 못 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박탈 초반응 경향 등등 여러 심리적 요인들이 한꺼번에 작용하면서 만들어낸 롤라파루자 효과라고 분석합니다. 아, 복합적인 거군요. 네, 일부 사이비 종교에서 나타나는 극단적인 쇠뇌 과정이나 맥도넬 더글러스 여객기 대피 테스트에서 안전규정 다 있었는데도 끔찍한 인명피해가 반복됐던 사건 같은 것도 이런 여러 심리적 함정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설명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결국 중요한 건 뭔가요? 결국 중요한 건 우리가 빠지기 쉬운 개별적인 심리적 함정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아, 아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네, 이것들이 현실 세계에서 어떻게 서로 얽히고 설켜서 상호작용하는지, 그리고 때로는 합쳐져서 우리의 판단과 행동에 예상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인식하는 것, 바로 그게 핵심이라는 거죠. 그렇군요. 오늘 우리는 찰리 먼거의 깊이 있는 통찰을 통해서 인간이 왜 그리고 어떻게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 경향이 있는지 그 심리적인 뿌리들을 한번 탐구해봤습니다. 우리 뇌가 이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려고 진화 과정에서 만들어낸 유용한 정신적 지름길들, 즉 휴리스틱을 사용하지만 바로 그 지름길 때문에 때로는 예측 가능하고 체계적인 오류에 빠지기 쉽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네요. 맞습니다. 특히 오늘 집중적으로 살펴본 것처럼 인센티브가 우리 생각에 미치는 강력하고 때로는 아주 교묘한 영향력, 또 한 번 가진 생각이나 습관을 바꾸기 어려워하는 그 불일치 회피 경향, 네. 불확실할 때 무작정 남들을 따라하게 되는 사회적 증거 경향, 그리고 얻는 기쁨보다 잃는 고통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박탈 초반응 경향,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러한 개별 경향들이 합쳐져서 엄청난 파급력을 만들어내는 롤라팔루자 효과의 전제를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먼거가 제안했듯이 이런 심리적 경향들에 대한 일종의 체크리스트 같은 걸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가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스스로 한번 점검해보는 습관을 들이는 것, 이게 더 현명한 판단에 이르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체크리스트, 좋은 방법이네요. 먼거는 정식 심리학자가 아닌데도 자신의 그 방대한 독서와 현실 세계에서의 경험,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 분야의 지식을 막 연결하고 통합하는 탁월한 사고 능력을 통해서 이렇게 강력한 심리적 통찰의 틀을 만들어냈다는 점이 참 인상적이에요. 네, 정말 대단하죠. 이게 꼭 정형화된 학문적 연구 결과물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의 치열한 경험과 깊이 있는 성찰 또한 세상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지식의 원천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서 흥미롭습니다. 청취자에게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한번 거울 삼아서요. 혹시 당신의 일상생활이나 업무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오판의 패턴은 없는지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더 나아가서 만약 당신 자신만의 오판 방지 체크리스트를 만든다면 어떤 항목들을 가장 먼저 포함시키고 싶으신가요? 이런 질문들을 한번 마음속에 품어보시면서 저희는 다음 분석에서 다시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